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온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세 가지 범주로 이해한다고 했죠. 12처, 18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12처와 18계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체라고 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12처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와 나는 어떤 관계일까요? 서양의 대표적인 사유체계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죠. 데카르트식의 세계관념에 따르면 인간은 세계와는 별도로 고립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계 따로, 인간 따로일까요? 불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데카르트식도 아니고 인간이 세계의 일부도 아닌 세계의 주체가 바로 인간이란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구성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원효 스님의 말로 유명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게 되죠. 일체유심조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이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작용한 결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먹기 따라서가 아니고 마음이 작용한 결과. 이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를 잘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2처를 구성하는 것은 이 표에서 보듯이 6내입처와 6외입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이 화살표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처라고 하는 말은 아야따나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 의미는 장소, 영역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한역에서는 장소를 의미하는 처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내입처니까 안으로 들립자에다가 이 첫자를 쓰게 되는 것이죠. 외입처는 박과대자에다가 입처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각각 6개씩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12처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6내입처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볼 때 안이비서신의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감각기관을 얘기하죠. 우리가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게 되죠.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와 색깔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색깔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가운데 형태가 없이 색깔만 있는 거, 이런 거 존재할 수가 없죠. 색깔이 없고 형태만 있어.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인식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형태와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귀로는 소리를 듣습니다. 코로는 냄새를 맡고요. 혀로는 맛을 보고 우리의 피부 조직으로는 감촉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의가 있어요. 그리고 법이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 하나로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색, 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5가지 말고 그 외의 것도 있죠. 예를 들어 사랑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또는 추억,
회상 같은 거 하잖아요. 추상적인 개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추상적인 개념이죠. 추억, 경험 이런 것들은 다 법이 되는 것이죠. 그 법을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감각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내입처와 이 감각기관을 이제 육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육근, 뿌리 근자를 써요. 그리고 인드리야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합니다. 인드리야. 6가지 감각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육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육내입처란 말을 쓰고 있을까? 즉, 이 지금 12처에서 얘기하는 육내입처는 육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근은 외부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육외입처에서 말하는 색상의 미촉법은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은 육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얘기합니다. 비싸야. 우리의 감각기관과 대응하는 것으로서 외부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육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육경이란 말이 있는데 육외입처란 말을 쓰고 있을까? 이것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즉, 육외입처는 감각기관에 사용하는 6가지 외부 대상이 갖는 특징, 즉 육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각기관과 외부 대상은 엄밀하게 분리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각기관과 외부 대상은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만나서 의식을 발현하게 되는가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바로 육내입처와 육외입처, 즉 12처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내입처와 외입처는 분별하는 의식이 성립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하죠. 분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누어서 구별하는 능력이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별하는 의식이 성립하는 조건이 바로 12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들의 만남은, 즉 육내입처와 육외입처의 만남은 공간적 대립 상태에 있는 존재들의 만남이 아니라 의식 내부에서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육입처는 생리학이나 심리학적 의미를 갖는 6가지 감각기관, 즉 육군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처라는 개념이 의식 내부를 통찰함으로써 드러난 존재의 본질적 바탕에 사용된 개념이며 의식의 발생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아와 세계가 어떤 본질적 존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존재는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된 관념임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12처는 우리가 대상을 구성할 때 욕망을 매개로 구성하여 고통을 유발하는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세계가 명사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동사로 구성된 것임을 밝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명사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동사는 지금 여기에서의 현장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밥 먹는다, 물을 마신다, 걷는다, 잔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과, 쌀, 산, 강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고정불변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죠.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을 추상적으로 개념화한 것이죠. 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존재하는 건 뭐만 있는 거예요? 실제 있는 것은
물이 흐르고 있는 것만 있는 거죠. 물이 흐르고 있는 거. 비, 이건 명사로서 실체를 얘기하죠. 근데 이런 실체는 존재하지 않죠. 비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을 형성하고 구름에 있는 수증기 알갱이들이 뭉쳐서 일정 크기의 물방울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비가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줄기나 저 구름 위에서 내리는 물방울이나 뭐가 다릅니까? 결국 비라고 하는 명사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구성해 놓은 허구적 실제인 것이죠.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건 실제 일어나는 사태는 뭐예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만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동사죠. 명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세계는 동사로 설명되는 것이지 명사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사보단 동사가 더 이 세계의 진짜 모습에 더 근접한 설명 방식이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세계를 동사로 파악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실체도 자연스럽게 부정되는 그러한 귀결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8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6내입처와 6외입처를 조건으로 해서 6가지 의식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체계가 바로 18계입니다. 여기에서 조건으로 하여라고 하는, 연하여라고 하는 것은 조건으로 하여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 빠티짜라고 하는 의미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색을 조건으로 하여 안식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개는 한자로는 세개할 때 그 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18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개라고 하는 것은 다뚜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이 다뚜라고 하는 말은 토대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층, 구성 요소, 기본 요소 등의 의미가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붓다는 부류나 종류를 구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의식, 즉 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분별의식에 의해 구별된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요 세 개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분별의식에 의해 구별된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개라고 하는 것, 18가지 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 이것에 의해서 구별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런 각각의 의식작용은 6내입처와 6외입처를 조건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운데 6외입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의식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얘는 있는데 얘가 없어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의 의식작용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8개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끊임없이 조건에 따라, 이것들이 조건이죠. 조건에 따라 구성되는 일련의 사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8개가 되겠습니다. 자, 식은 조건, 연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얘기합니다. 빠짜야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것이 연인데요.
조건입니다. 조건이 있으면 생기고,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뭐 조건에 따라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식이 조건에 따라서 생기면 그 조건을 가지고 부르게 돼요. 그 조건이 안과 색이라면 이것이 조건인 거죠. 이것이 조건이라면 이것에 의해서 식이 생기는데 그 식을 안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안식, 눈의 의식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12처 설명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아니에요. 감각기관이 아닙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관념화한 것, 내재화한 것, 구성한 것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그것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인식이 발생한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12처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내입처와 6외입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내입처와 6외입처의 관계는 여러분 서양 철학, 특히 독일의 철학자죠. 후설의 현상학에서 말하는 노에시스와 노에마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에시스는 원래 그리스어로 플라톤에서는 초감각적 진리의 인식을 의미했죠. 근데 후설의 현상학에서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의식은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 그래서 후설은 항상 의식의 지향성을 얘기해요. 우리가 자동차를 보게 되면 우리의 의식이 자동차로 향해 가잖아요. 그것이 의식의 지향성인 것이죠. 거기에는 작용적인 면과 대상적인 면이 있다고 합니다. 작용적인 면을 노에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상적인 면을 노에마라고 후설은 명명한 것이죠. 이 작용에 대응하여, 즉 노에시스에 대응하여 노에시스에 의해서 사념된 것, 사념된 것을 노에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에마. 그래서 노에마는 사념된 의미를 중심으로 작용의 성격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성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내용들하고 6내입처와 6외입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뭐하다? 유사하다 설명하는 방식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토대로 6내입처를 얘기해 보면 인식 성립의 작용적 계기가 6내입처예요. 인식이 성립하는 어떤 작용적 계기, 이에 반해서 6외입처는 대상적 계기인 거죠. 이 두 것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의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식이나 의식이나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인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6내입처와 6외입처라는 두 가지 계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인식된 내용이 외부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견해이죠. 컵이 있어요. 컵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됐어요. 그러면 이 컵은 외부에 존재하고 있고 그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에 의존해서 컵이라는 인식된 내용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견해인 것이죠. 그래서 밖에 있는 대상에 의존하여 우리의 인식이 생기고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경은 요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경에 따르면 붓다는 인식된 내용이 융 내입처에 의지하여 생기고 유지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뭐죠? 안과 색에 의지해서 안식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융내입처에 의지해서 생기고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 인식된 내용. 요것은 예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예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요 인식은 예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외입처는 인식의 성립에 있어서 육내입처가 인식의 내용을 구성하도록 하는 대상적 계기인 거죠. 이 예가 인식되는 게 아니고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식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그냥 하나의 계기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인식되는 건 뭐? 예에 의해서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내용은 융내입처의 작용에 의해 구성된다는 의미를 시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상, 즉 색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안에 의해 구성된 인식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안식이라고 명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튼 그 18계에서 의식의 발현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죠. 융내입처에 의해서 구성된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2015년도인가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이 강연한 내용인데요. 그중 일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수업과 관련이 깊은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 지금 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학생은 나머지 부분들을 유튜브에 찾아보길 권합니다. 한 12, 3분 정도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물체들 중에서도 안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큰 돌덩어리.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진짜 큰 문제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가 아주 또 기발한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보시면은 세상이 당연히 움직이지 않고 뭐 지진이 난 게 아니니까 있을 텐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눈을 잡고 있는 힘줄 6개가 있어요. 그 힘줄 6개가 계속 잡아당겨서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도 조금씩 돌고 있습니다, 사실은. 흔들리고, 우리만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자세하게 상대방의 눈을 보시면 그 흔들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눈이 흔들리다 보니까 바깥 세상에 있는 물체, 움직이는 호랑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돌덩어리거나 망막에는 항상 흔들려서 매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빼기를 해주면 차이값이 항상 있는 거고 차이가 항상 있는 거고 그렇지만 혈관은 눈하고 상대적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눈이 움직여도 항상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빼기를 해주면 0이 돼서 걔네들은 또 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터를 해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약간 좀 더 큰 문제인데 그건 뭐냐면 이 세포들이 사실은 여기에 있어야 될 녀석들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망막의 끝이잖아요. 얘네들이 뇌한테 전기줄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갈 길이 없는 거죠.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뇌에선 망막에선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냐면 이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케이블을 바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게 망막이라면 망막 내부 표면으로 다 케이블을 보내서 한쪽으로 다 쏠린 다음에 망막 한 곳을 터널같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냈고요. 그렇다면 망막 안에 아주 큰 터널이 하나 있고 터널이 있는 곳에는 세포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게 여긴 거죠.
예전에 학교에서도 배운 것 같이 우리 눈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정말 저기는 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눈앞에 커다란 블랙홀 안 보이시죠? 역시 시커먼 블랙홀 보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그것도 아니 분명히 망막에는 블랙홀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일까? 이거 역시 뇌가 이 블랙홀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자신 눈의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주변에 있는 정보를 컨트롤 C에서 복사한 다음에 복사판을 컨트롤 V에서 요 안에다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맹점에 보이는 건 그 주변 환경의 복사판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오래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의 오감, 눈, 코, 귀가 완벽하다면 뇌가 해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저희의 눈, 코, 귀가 너무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가 눈, 코,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믿었다간 큰일 나는 거죠. 눈앞에 이상한 거미줄 보이고 갑자기 블랙홀이 보이고 그럴 테니까. 핵심은 본다는 것은 뇌한테는 항상 해석한다라는 거고 해석을 통해서 여기선 되게 그림을 깔끔하게 만든 거잖아요. 문제는 뇌가 너무 많은 해석을 한다라는 게 문제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A라고 써있는 사각형하고 B라는 사각형하고 비교해 보시면 B라고 써있는 사각형이 더 밝게 보이시죠, 당연히. 그렇죠?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A하고 B가 똑같습니다. 제가 그냥 옆에 있는 그림을 복사해 놓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냥 옆에다가 시커멓게 그 배경만 막아 놓은 거고요. 막아 놓으면 A하고 B가 똑같이 어둡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왼쪽 같이 옆에 주변을 막아 놓지 않으면 다시 B가 훨씬 더 밝게 보이는 거죠. 제가 이런 걸 소개시켜 드리면 가끔가다 믿지 않는 신분이 뭐 앞에 나와서 막 막아보고도 막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사실은 똑같아요. 아니 왜 똑같은데 왼쪽에는 B가 더 밝게 보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똑같고 망막에도 똑같이 보여요. A하고 B가 똑같으니까 사실은. 근데 뇌는 망막을 안 믿는 거죠. 여기선 그냥 믿었으면 돼요. 믿지 않고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오른쪽 그림에서 A하고 B를 보면 B는 그림자 안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A는 바깥에 있고. 그럼 얘가 이제 꽈배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뇌가. A하고 B가 내 눈엔 똑같이 보여. 오케이. 근데 B는 그림자 안에 있고 그림자 안에 있는 물체들은 더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죠? 자, B가 더 그림자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어둡게 보이는데도 A하고 똑같이 보인다는 것은 B가 A보다 더 밝았을 때만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B는 더 밝어 하면 우리 눈엔 그냥 밝게 보입니다. 재밌는 건 저희가 이거를 다 이해했어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다 이해하고 봐도 여전히 여기가 더 밝게 보이는 거죠. 여기가 여기보다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보통 알면 알수록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뇌과학자는 아무리 알아도 세상은 똑같이 보인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드웨어입니다. 저희들이 벗어날 수 없는. 유일하게 뇌과학자로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끔은 내 눈에 분명히 B가 더 밝게 보여도 내 의견이 확실히 100% 더 맞는 것 같아도 틀릴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비슷하게 이 그림을 보시면은 뭐가 지금 뭐 뱅글뱅글 도는 식으로 약간 보이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도 도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집중을 한번 해주시면은 물체들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움직이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망막에는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뇌는 망막을 믿지 않고 이런 무늬는 무언가가 움직일 때 항상 보였는데 망막은 움직임이 없다 그러지만 뭐 믿을 필요 없으니까 움직여 하면 그냥 우리 눈에 또 움직이게 열심히 보이는 거죠. 마지막 예제로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주변의 색깔 보이시죠? 뭔가 혹시 이 불을 끌 수가 있나요? 맨 앞에 불을 조금 너무 밝은 것 같은데 저거 하겠네. 조금만 어둡게 해주세요. 네. 더 잘 보이죠? 자, 이제 이 색깔이 보이시죠? 확실히. 자, 이제는 저 십자가 무늬에 15초만 집중을 해주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뭐 이상한 일 안 일어나나요? 네, 색깔이 없어지죠, 뒤에서. 지금
증명하신 게 뇌가 미적분을 개선한다라는 걸 증명하신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 십자가에 집중을 하는 순간 힘줄 6개가 교정이 돼서 눈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눈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배경에 있는 그림이 항상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계속 똑같은 게 들어오고 뇌는 계속 빼기를 계속 빼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림에서 똑같은 걸 빼고 하면 맨날 답이 0이 되니까 어느 한순간 뇌가 아무것도 없구나 사실은 해서 없어 하면 그냥 뒤에가 싹 알아서 지워져요. 신기한 건 이 지워지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지워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정말 원래부터 없었던 것 같이. 이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래서 현대 뇌과학에서는 우리들의 생각, 선호도, 확신의 대부분이 착시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착시가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실은. 착시란 얘기는 뭐냐면 눈, 코, 귀로 들어오는 정보 플러스 알파가 항상 추가되어 있다는 거고 그 알파가 우리의 해석인 겁니다. 뇌의 해석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옆에 계신 친구분이나 동료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기셨나? 지금 잠깐. 사실은 이렇게들 안 생기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의 눈을 제가 관찰하면 망막에서 유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거는 광자들의 가우스 분포, 확률 분포뿐이 없습니다. 색깔도 없고 입체감도 없고 형태도 당연히 없고요. 색깔, 입체감, 형태는 뇌가 만들어낸 착시인 거죠, 당연히. 세상은 당연히 무언가는 존재합니다. 그 무언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희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언가 들어오는, 결국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렇게 생겨서 우리 뇌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무언가가 뇌로 들어와서 다 걸러진 다음에 뇌가 해석을 해서 바깥으로 다시 프로젝션을 한 거죠. 자,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 머리 안으로 들어오는 인풋이 아니고 항상 아웃풋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계산의 결과물, 해석의 결과물, 믿음의 결과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뇌가 다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고양이 같은 경우엔 컬러를 못 봅니다. 걔네들은 흑백으로 세상이 보일 거고요.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박쥐는 초음파로 세상을 봅니다. 초음파로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걔네들도 분명히 번식하고 벌레 잡고 잘 사는 거로 봐서 그거 가지고 행동으로 변화하면서 웬만큼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단 인간은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면 잠깐만 우리 사람들끼리도 정말 같은 세상을 보고 있는 걸까? 당연히 아니겠죠. 사람들 뇌가 조금씩 다 다른데 물론 사람들 간의 뇌 차이는 인간하고 박쥐하고의 차이보다는 훨씬 더 작겠죠. 우리는 거의 비슷한 유전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고 비슷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그 어느 두 뇌도 동일할 수는 없겠죠. 조금씩 차이는 있을 테니까. 아니 근데 뇌가 달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일 텐데 왜 우리는 다들 같은 세상에서 산다고 믿고 있을까? 그게 가장 유명한 착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손에 빨간 사과를 하나 들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이거 빨간 사과지요? 빨간 사과라고 그러실 거예요. 빨간 사과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 눈에도 이게 빨갛게 보일까요? 사실은 제 눈에도 빨갛게는 안 보여요. 사과의 그 색깔은 완전 빨갛지는 않죠. 뭔가 더 복잡하고 이상한 색깔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고 보는 거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는 빨간이라는 단어일 거고 그래서 저는 빨간 사과입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원장님도 그걸 보시고 저하고는 다르게 볼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원장님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보이는 색깔을 가장 가깝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빨강이란 단어겠죠. 그래서 우리는 빨갛지요? 하면 네, 빨갑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소통했다라는 착시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언어의 해상도가 생각의 해상도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생각의 해상도는 우주의 해상도보다 훨씬 낮고 또 믿음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세상의 해상도는 하나님의 해상도보다 당연히 낮을 수뿐이 없겠죠. 이러다 보면 수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many to one 매핑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과 언어하고 봤을 때 상당히 다양한 생각들이 동일한 단어로 매핑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생각의 숫자가 단어의 언어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 보니까 1대1 매칭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단어만 보고는 거꾸로 역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는 재구현하기가 불가능하고요. 핵심은 우리가
단어만을 통해서는 상대방의 생각을 절대로 파악할 수가 없고요. 그건 수학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착시 현상을 항상 보여줄 때 시각적인 착시를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 시각적인 착시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착시도 있지만 그래도 시각적인 착시는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죠. 아까 같이 A란 사각형하고 B라는 사각형이 정말 똑같다는 거 저희가 그거는 보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생각의 착시 그거는 증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누구 생각이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제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생각의 착시들 중에서 두 가지만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본 동영상의 내용이 굉장히 좀 흥미롭지 않나요? 생각의 착시라고 하는 부분은 뭐 시간의 착시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뒷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좀 찾아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6네이처와 6웨이처를 조건으로 해서 6가지 의식이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금방 말한 것처럼 이 김대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6네이처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있으면 대상을 받아들여서 재해석한 것이 뭐냐? 이 6네이처의 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안입처. 근데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육식, 즉 안식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뇌과학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하고 불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근접한 방식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는 데는 굉장히 좀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 세상은 해석된 결과로 보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금방 나온 예인데 우리가 빨간 사과를 봐요. 빨간 사과를 보게 되면 빨간 사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발생을 하게 됐죠. 자, 우리에게 붉고 향기롭고 달콤한 사과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겼다고 합시다. 이때 붉고 향기롭고 달콤한 사과는 외부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식된 대상으로서의 사과예요. 여기서 인식된 대상으로서의 사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안입처의 내용이에요. 예의 내용이란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감각기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감각기관인 눈을 통해서 외부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하죠? 그게 안입처예요. 해석한 거. 근데 우리가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해석된 내용을 가지고 의식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지금 12처 18개를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식의 내용이 외부에 실제하는 붉고 향기롭고 달콤한 사과로부터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사과는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붉게 보이고 코로 냄새를 맡았을 때 향기롭게 느껴지고 혀로 맛을 보았을 때 달콤하게 느껴지며 우리의 마음으로 인식했을 때 사과라고 인식된 것일 뿐인 거죠. 사과라고 인식된 것일 뿐인 거예요. 인식된 거. 우리가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그것이 인식된 내용인 거예요. 아까 김대식 교수님 말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그건 해석된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그와 같은 사과가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즉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진 그와 같이 경험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인식되었을 때 사과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는 것이지
외부 대상에 실제하는, 외부 대상에 있는 사과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인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이 외부 대상으로서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그걸 인식하는 게 아니고 감각기관에 의해 투사된 사과라고 하는 것을 재구성한 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과 색을 조건으로 해서 발생된 인식,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조금 사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을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불교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매우 흥미로운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과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여 인식된 내용으로 재구성된 것이지 그것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뭐가 개입되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 재구성되잖아요. 이 재구성될 때 재구성의 과정에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돼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돼서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상을 왜곡시켜서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재구성의 과정에서. 뭐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자, 아까 김대식 교수님이 얘기한 거는 우리 눈에는 그 망막에는 혈관하고 이 망막의 그 세포에서 받아들인 내용들이 뇌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이른바 구멍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망막 안에 구멍이. 정보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뇌로 전달하는 구멍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맹점이라고 해서 검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뇌가 해석을 하고 다른 것과 이제 맞추어 가지고 보정해서 우리 눈에는 우리 망막에 있는 혈관도 안 보이고 맹점도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뭐 하는 거예요? 해석된 것이죠. 근데 그러한 해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재해석에서의 왜곡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투사되어서 대상이 왜곡될 때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처와 18개를 얘기하는 내용은 뭐예요? 18개.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고통을 경험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12처 18개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재구성의 과정에서 우리의 욕망이 개입되면서 대상은 왜곡되고 재구성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주관과 객관으로 이 세계를 구분해서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 의해서 구성된 내용인 거예요. 이건 사실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식으로 재구성된다 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언어적으로 구성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조금 이 내용은 자, 우리가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언어를 매개로 해서
인식이 돼요. 즉, 언어로 지시되지 못하는 것은 인식되지 못해요.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뿔 달린 토끼, 실제 보지 못하지만 뭐예요? 언어로 지시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수가 있게 돼요. 뿔 달린 토끼는 없잖아요. 그런데 언어적으로는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대상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한다, 인식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개념으로 혹은 관념으로 혹은 인식으로 구성된 세계인데 마치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어떤 세계가 있다고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붓다가 12처와 18개를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러한 사실을 올바르게 통찰해서 왜곡된 세상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고통에서 벗어난 행복한 삶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오온을 살펴봤어요. 오온, 12처, 18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실체적인 어떤 자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무아를 밝히기 위한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원 10조 18개 이렇게 묶여가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먼저 5원을 설명을 했고 오늘 12조 18개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을 것인데 불교는 세상과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만 되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몇십 분 만에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봐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 불교와 인간이라고 하는 교과목의 특성은 불교라고 하는 시각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양적 차원에서 어떤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는 것은 뭐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얼기설기 좀 구멍들이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불교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메시지는 좀 그것만 전달돼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